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합천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축구장 230개 면적을 태우고 발생 20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1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1,500명의 진화 인력과 수십 대의 소방차, 헬기가 동원돼 사투를 벌였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다른 장소보다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이 먼저 자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017년부터 나홀로 등반이 금지돼 있는 히말라야에서 다음 달부터는 혼자 걷는 트레킹도 금지됩니다. 혼자 다니다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인데 안나푸르나 서킷을 포함해 히말라야 국립공원 내 모든 레벨의 걷기 코스에 적용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2D 사진을 3D 모델로 바꿔주는 고성능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널리 쓰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 1000배 가까이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용량도 180분의 1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에 불임을 유발하는 수컷 모기 10만 마리를 방사할 예정입니다. 수컷 모기와 야생 암컷 모기가 짝짓기에 알을 낳아도 부화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등의 질병을 매개하는 이집트 순모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0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생 20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63헥타르로 축구장 228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마을 회관 등에 대피했던 주민 214명은 모두 귀가했고 주불 진화가 완료되면서 산불 대응 단계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산불 진화 전문 요원인 산불 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한 가운데 풍속도 초속 4m로 약해지면서 진화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산불 진화 인력 1,509명과 소방차 등 장비 76대를 동원했으며 헬기 33대를 다시 투입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당국은 불이 다시 발화에 번지지 않도록 현장에 헬기 10대와 산불 진화 인력 830명 등을 잔류시켜 감시와 진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합천에서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산불이 또 발생해선 안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요령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정혜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강풍을 만난 산불은 불티가 한 번에 최대 2km씩 날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에서 산불을 만나면 불길에 둘러싸일 위험이 큽니다.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바람의 방향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기 때문에 불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다면 이미 타버린 곳이나 숯불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다면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불길이 다가오면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둬야 합니다. 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평소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반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반을 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이 진행 경로상에 어떤 대피로라든지 또는 그 도로하고 인접한 하산 길들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당국의 안내에 따라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합니다. 연기가 많다면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산불이 자주 나는 곳에는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바싹 마른 낙엽은 말 그대로 불쏘시개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하늘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94건으로 평년보다 1.5배 많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기층이 불안정해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탓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산불을 내면 실수든 고의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며 소각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의 66%가 집중된 경상북도도 불법 소각 행위를 엄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산불이 잦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페널티를 주고 예방 실적이 좋은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도 내놨습니다. 산불을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산불이 많은 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직접 시장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에 이어 지자체가 꺼내든 강경한 산불 대책이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늘어나는 산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유럽 곳곳에 1월 낮 기온이 무려 2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때문에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를 막아 압박하려던 푸틴의 동장군 전략이 실패했습니다. 날씨가 대규모 전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역사 속 러시아는 강력한 무력을 지닌 장군이 등장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바로 동장군입니다. 나폴레옹과 독일군의 진격을 막고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던 전략도 바로 동장군이 함께하는 청야작전입니다. 역사의 고비 때마다 러시아의 주 무기였던 한겨울 추위가 이번에도 도울 것이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끊은 채 유럽의 맹추위가 닥치면 유럽이 결국 두 손을 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둘 것이라는 구상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지난 겨울 유럽은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가득 덮여 있어야 할 스키장에 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채 잔디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의 스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스페인은 25도를 웃돌았고 스위스 20.2도, 폴란드도 18.9도를 기록하면서 유럽 곳곳에서 역대 1월 1 최고 기온 기록을 넘었습니다. 유럽의 이상 고온은 3년 동안 지속된 라니냐 영향으로 북대서양이 따뜻했고 또 이 때문에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기차 모양의 대규모 파동이 고기압을 유럽에 위치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고온은 지난 1월 유럽뿐만 아니라 3월에 중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북방에 속하는 정저우는 무려 28도까지 올랐고 베이징도 23도를 기록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3월 초순 기온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라니냐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면서 러시아의 전쟁 전략이 차질을 빚는 등 기후변화가 세계의 흐름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금요일은 건조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0일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 낮에는 건조하고 따뜻한 서풍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일부 지역은 3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낮 기온은 화순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서울 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남부 일부 지방은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까지는 건조한 날씨에 고온 현상이 겹쳐 산불 위험이 커지겠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일요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주춤할 전망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정부가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여겨지는 갈라파고스에 불임을 유발하는 모기를 대량으로 풉니다. 에콰도르 국립공중보건연구원은 현지 시각 10일 갈라파고스 제도 산타크루스 섬 베야비스타 마을에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모기 10만 마리를 풀어놓을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6년간 연구해 개발한 불임 기술을 실험실 밖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컷모기와 야생 암컷모기가 짝짓기에 알을 낳아도 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냐 등 질병을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팔이 2017년 히말라야에서 단독 등반을 막은 데 이어 내달부터는 혼자 걷는 트레킹도 금지합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외국인 등산객들이 혼자서 네팔 국립공원에서 트레킹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약 240km 길이의 안나푸르나 서킷을 포함해 국립공원 모든 레벨의 걷기 코스에 적용됩니다. 다만 카트만두시 일대 등 히말라야 국립공원 밖에서는 얼마든지 혼자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 신설은 여행객들이 혼자 여행하다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마니 알 라미크하네 네팔 관광청 이사는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다른 장소에 앞서서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이 먼저 자율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위원장은 정부 요청에 따라 대중교통에서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결과 위반 대부분 해제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에서도 한꺼번에 마스크 의무를 풀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8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를 2달여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이날 중국발 여행객에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DC가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 등은 오늘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동시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H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에 감염돼 3명이 인근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조리원에는 신생아 12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방역당국은 추가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RSV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역류화나 면역 저하자, 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관리법,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다른 장소의 마스크 해제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과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7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것이 지난 1월 30일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모든 방역 지표가 안정세이면서 감소 추세입니다. 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유행의 감소는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켰느냐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 0.93으로 1 이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의 집단 감염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의 방역은 유행의 축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고위험 시설에 있어서의 집단 발생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경우 무리가 없을까요? 예, 뭐 유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아마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쓰고 다닐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열이 있거나 뭐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또 여기다 정기석 위원장이 그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까지도 마스크 의무를 한꺼번에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부분이요. 물론 유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 지표들을 보면은 고위험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재감염률이 굉장히 높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집단 발생도 아직도 멈추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 해제는 전국적으로 방역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 병원 당국, 즉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시간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그 방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병원과 약국 이런 곳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좀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 해제한다 할지라도 자율적으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종합병원들에 있어서도 일반 환자들은 괜찮지만 입원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마스크를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는 별개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언제쯤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4월 말에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제 해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감염병 위험 등급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전환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남는 방역 통제인 7일간의 격리 의무, 즉 확진자의 7일간의 격리 의무도 동시에 아마 해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WHO의 결정을 보고 격리 의무까지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5월에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선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모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보도에서도 모기 얘기를 했었네요. 네. 이 모기가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아열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아까 나온 이집트 순모기라는 것이 뭐 지카라든지 댕기, 치kungunya 뭐 여러 가지 그 모기 매개, 곤충 매개 네. 감염병을 매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흰줄순모기라는 것이 제주도하고 남해안 집안에 서식하게 됐어요. 이건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된 것이죠. 예. 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루 안에 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모기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루 일일 생활권이 된 거고 또 기후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들 또 우리 생태계의 파괴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런 큰 예산들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은 병들 해외에서부터 유입되는 신변종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를 해서 환경과 매개동물 또 사람들에 대한 선제적인 이런 모니터링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과제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2019년 겨울철에 조기 대응이 잘못돼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 또 이미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검토해야 할 때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계획에 어떤 것들이 담겼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 주변의 환경 중 특히 우리 조류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류 독감이라든지 뭐 다양한 조류들은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병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염병이라 할지라도 검역에서는 이것을 발견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잠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이 들어와서도 국내에서 전파를 시킬 수 있거든요. 다양한 바이러스성 감염병들이 동남아로부터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발생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국내 환경에서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감염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의 신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톡차병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잘못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게 눈에 띄지 않는 예산들을 써서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사전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예산들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할 것인지 하는 것이 지금의 선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기후변화와 또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종 감염병이 우리나라에도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염병 중장기 계획에 코로나 시기의 교훈을 또 제대로 반영해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9일 새벽으로 잡혀 있었던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돼 우리 시각 12일 새벽 3시로 발사 시각이 다시 잡혔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트위터를 통해 로켓 2단의 추진제 온도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제작했으며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체 천연가스를 적용했습니다. 또 3D 프린터와 자동화 로봇을 이용해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이고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입체적인 형상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지만 인공지능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연구진이 평면 사진을 3D 모델로 매끄럽게 변환해주는 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기자의 모습을 구석구석 촬영하고 인공지능에 심층학습을 시켰습니다. 상하 좌우로 매끄럽게 돌려가며 볼 수 있는 가상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제 3D 모습입니다. 비율이나 색감이 저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심지어 촬영되지 않은 정수리 모습도 인공지능이 상상해서 그려냈습니다. 사람이 평면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입체적인 공간을 상상하는 원리를 모사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화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관점이 바뀌어도 직전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정보를 재활용해 연산을 단순화했습니다. 툴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모델을 하나하나 이제 어느 좌표, 어느 패턴 이런 걸 직접 다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진에 나타난 물체의 색상이나 형태를 가지고만 이런 3D 렌더링 인공지능을 매끄럽게 구현할 수 있는 건 연구진이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덕분입니다. 1초의 100여 프레임을 보여줘 버벅거리지 않는데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 1000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또 전력 소모도 26,000배 적고 메모리 용량도 180분의 1밖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CPU나 GPU로 가속을 하게 되면 속도도 저하되고 전력 소모가 아주 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AI에 특화돼서 AI를 빠르게 가속하고 저전력으로. 연구진은 현재 알고리즘으로는 고화질 3D 모델 구현에 사진 100여 장이 필요하지만 알고리즘 최적화를 거치면 사진 4장만으로도 3D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3D 지도를 만들거나 현실의 물체를 메타버스에 옮기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기술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요리에도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쌀 품종마다 다른 쌀가루의 기름 흡수량을 AI가 신속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쌀가루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고구마 튀김. 겉보기엔 똑같지만 기름을 얼마만큼 함유했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흡유량이 더 적은 제품이 뭔가 좀 더 바삭거리기도 하고 과자 같은 식감 때문에 더 맛있게 건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어떤 쌀가루를 쓰면 맛이 더 좋고 몸에도 좋을까? 품종마다 다른 흡유량, 즉 쌀가루의 기름 흡수량을 알면 되는데 이걸 파악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쌀가루로 직접 튀김을 하고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과정을 인공지능 AI에 맡겨봤습니다. 쌀가루 흡유량 예측 프로그램에 쌀의 아밀로스 함량과 쌀이 열에 익는 온도 등 4가지 요소를 입력하면 이 쌀가루의 흡유량을 바로 알려줍니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세종대학교와 함께 AI 알고리즘을 도입해 개발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통계 기법보다
정확도가 19% 향상됐습니다. 쌀가루의 성분만 분석, 4가지 성분만 분석해서 AI에 입력하면 허브량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품 개발 기간도 단축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쌀가루 허브량 예측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기술로서 국내 쌀 가공 기술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쌀 가공 산업에 도입할 수 있게 된 인공지능이 쌀 소비 촉진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 올해 1, 2월 중국의 반도체 수입이 27%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돌파를 위해 중국은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빈 컨테이너가 거대한 성벽을 이루었습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짐없이 놀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중국이 방역 빗장을 풀고 재개방에 나선 뒤에도 수입은 10.2%, 수출은 6.8% 줄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수입은 2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난해 10월 발효된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1월엔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限制打压阻挡不了中国的发展，只会增强中国自立自强。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자급률은 25%에 그쳤습니다. 1280억 위안 규모의 우한 홍신 반도체를 비롯해 대형 공장 건설 프로젝트 중단도 속출했습니다. 샤오야칭 전 공업정보화 부장 등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번 양회 기구 개편을 통해 당 중앙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한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기술 돌파를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我们能不能如期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关键看科技自立自强。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급한 투자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중국. 이번엔 기술 자립에 1조 위안을 쏟아부어 사면초가 탈출을 시도할 거란 말이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OLED TV 국내 사업 철수를 선언했던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시장 점유율 1위인 LG전자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OLED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패널 수율과 수익성이 좋지 않아 국내에서 OLED TV 사업을 철수했던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OLED 기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밝기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 주력했던 QLED TV도 8K 영상의 초고화질, 98인치 크기의 초대형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네오 QLED 신제품들과 삼성 TV의 기술력이 완성한 삼성 OLED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스크린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OLED TV 사업 10주년을 맞은 LG전자도 삼성전자보다 하루 앞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70% 더 밝아진 것부터 세계 최초로 4K 영상을 무선 전송해 복잡한 주변 연결선을 없앤 TV 등 29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도전장을 낸 삼성전자를 향해선 그동안 집약된 기술력을 토대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최근에 제공해드린 그 무선 기술까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도 OLED 시장을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사업 계획까지 번복하고 OLED 시장에 뛰어든 건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 때문입니다. 2013년 4,000대 수준이었던 출하량은 10년 사이 1,800배, 매출액은 280배 넘게 늘었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합니다.
LG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OLED TV 시장에 삼성전자가 뛰어들면서 두 기업이 10년 만에 맞붙게 됐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LG전자 OLED TV 국내 출고가는 크기에 따라 300에서 900만 원 선으로 다양한데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중간 수준으로 가격대를 낮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TCL과 화웨이, 샤오미 등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매서운 만큼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달 금리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이틀째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달 금리 인상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이틀째 경제 지표의 강세를 언급하며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And I stressed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But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NN에 출연해 물가가 다시 치솟지 않도록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기에 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고용시장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유럽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올해 세계적 경기 침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긴축에 방점을 둔 파월 의장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이번 달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도약 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이자와 정보 지원금을 모두 더해서 5년 동안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가입 조건과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간 꾸준히 돈을 넣으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 도약 계좌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가입자가 5년 만기 동안 매달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19살에서 34살 청년입니다.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한 400에서 500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 300만 명 정도. 기여금 지급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최대 월 2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선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 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돼서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이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와 고물가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청년 희망적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 담보부 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상품 취급기관을 모집한 뒤 조만간 금리 수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부터 비대면으로 매달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가입 자격 유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180m 높이의 대관람차 서울링을 만듭니다.
바퀴살이 없는 고리 형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오는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서울링의 구체적인 모양을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공원에서 바라보는 해넘이 광경이 장관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워서 한강 10경으로 꼽힙니다. 이곳에 바퀴살이 없이 가운데가 뻥 뚫려서 거대한 반지 모양인 서울링이 들었습니다. 고리형 디자인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링 높이만 180m, 하늘공원 높이까지 합치면 276m나 됩니다. 여의도 63빌딩보다 높습니다. 지름 180m의 서울링은 정원 25명 규모의 캐빈 36개로 운영될 예정이며 하루 12,000명, 연간 350만 명이 이용 가능하여 3천만 서울 관광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주변 지하철역과 연계해 친환경 자율주행 버스를 확대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역과 연결되는 곤돌라, 평화의 공원과 이어지는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지하 무빙워커 신설도 검토합니다. 특히 탄소 배출 제로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링 역시 신규 자원 희수에 발생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서울링에 부착된 태양광 지별판을 통해 자체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 등 100%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 배출 제로 시설로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링을 사업비 4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025년 6월 착공,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Na základě toho, že jsme si vědomi, že jsme špička globálně. Bych si přál raději dělat hračky pro děti, tak musíme plnit to. Nejdřív musíme zajistit dětem bezpečný svět a potom teda doufám, že se vrátíme zase zpátky do civilních produktů. 주로 얕은 물에 서식하는 갑오징어는 빛이 많이 비치는 낮에는 눈동자가 W자 혹은 U자 모양으로 변형되는 특징을 지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동물의 눈 구조를 모방해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동물의 눈 모방 카메라가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송영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갑오징어의 눈을 모방한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그 카메라라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카메라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율주행차의 카메라는 대낮에는 수직으로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물체를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래쪽 관심 영역보다 위쪽의 조도가 높아서 물체 식별이 어렵고 빛 반사로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오징어의 눈이 갖는 몇 가지 기능을 모사한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카메라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주로 얕은 물에서 서식하는 갑오징어는 눈동자가 밤에는 사람처럼 동그랗지만 빛이 많이 비치는 낮에는 W자나 U자 모양이 됩니다. 동공이 눈의 중심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어서 아래쪽 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덕분에 눈부심을 유발하는 위쪽 빛은 차단하고 주로 밑을 지나가는 먹잇감을 더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갑오징어의 눈을 본떠서 카메라 렌즈 앞에 조리개를 W자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자율주행차에 장착하면 대낮에 위에서 햇빛이 내리쬐어도 난반사 없이 앞쪽 장애물을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눈부심 없이 원하는 대상만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할 걸까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자 모양의 조리개를 통해서 위쪽의 강렬한 빛은 차단하고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아래쪽 빛을 더 잘 받기 때문에 빛 반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 특유의 망막 구조도 모방을 했습니다. 갑오징어는 모든 방향을 고르게 보지 않고 관심 있는 영역, 특히 이동하는 위치보다 약간 낮은 곳에 있는 먹잇감들을 주로 봅니다. 네. 이를 위해서 망막에서 아래쪽 빛이 들어오는 중심부의 상단에 줄무늬 형태로 광수용체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모방해서 카메라도 밀집시켜서 해상도를 높였습니다. 필요한 영역만 고해상도로 관찰을 하면 전력을 덜 쓰고 영상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광 선글라스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빛이 물에 들어올 때 편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갑오징어도 편광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망막의 일종의 편광판에 해당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도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바로 앞에 편광 필름을 붙여서 사물의 명암 대비를 높이고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갑오징어 눈의 특징, 그러니까 W자나 U자 모양으로 눈이 변하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렌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조리개는 간단히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W자나 U자 원하는 형상을 갖도록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사람이나 갑오징어처럼 조도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형상이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는 조리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또 편광 현상을 언급하셨는데 이 편광 필름을 붙여서 사물의 명암 대비를 높이고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편광 현상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신 건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편광은 전자기파가 특정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통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태양광이 어떤 표면에 부딪히거나 특정 물체를 통과할 때 편광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율주행 상황에서도 어떤 물체는 빛 반사가 심해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편광 필름을 카메라에 부착함으로써 편광된 빛만을 받아서 더욱 선명한 영상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동차에 단다고 하셨으니까 그 빠른 속도로 달릴 때도 작동을 하는지 혹은 물 속에서도 작동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속도는 이미지 센서의 초당 프레임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연구실에서 만든 카메라는 초당 프레임 수가 일반 상용 카메라에 비해서는 좀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속 동작이 어렵지만 저희 기술이 상용 카메라에 적용된다면 얼마든지 빠른 속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카메라는 물속에서 서식하는 갑오징어의 눈을 모방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속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개발하신 카메라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또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카메라는 자율주행 카메라에 적용할 수도 있고 보안이나 정찰용 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 영역을 더욱 잘 보기 위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 이미지 센서 및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에 적용 가능한 조리개, 렌즈, 편광 필름 등을 추가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갑오징어 눈을 모방한 그 카메라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교수님께서는 그 다른 동물 눈을 모사한 카메라를 개발하신 걸로도 아주 유명하신데 사실 그 뭐 농개 눈 카메라라든지 물고기, 꿀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카메라들의 특징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동물의 눈은 기본적으로 서식지와 생활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상황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은 비행을 하면서 한 번에 넓은 곳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화각을 갖습니다. 물고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안 렌즈와는 달리 단 하나의 렌즈로 광각 이미징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 농개는 갯벌에 살기 때문에 넓게 본다는 것 외에도 물속과 물 밖에서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각 동물의 독특한 특징을 모방한 카메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정말 생활 환경에 따라서 눈 모양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의 눈을 모방하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곤충 눈을 모방하는 카메라를 만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각 동물의 눈이 갖는 어떤 신기한 특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인간이 만드는 카메라도 앞으로는 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다양한 카메라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기한 눈들을 모방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카메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들려주시죠. 네,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시각혁명을 좀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미지 센서와 렌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소 단순한 카메라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동물의 눈처럼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다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자연계에 있는 많은 눈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동작 원리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한테는 그저 오징어의 눈, 동물의 눈일 뿐이었었는데 교수님에게는 세상에 혁신을 가져올 또 하나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스트 송영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체계 정착을 위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계도전 프로젝트는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올 기술 개발을 위해 책임 PM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책임 PM은 기획에만 집중하던 기존 PM과 달리 기획, 선정, 평가,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사업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한계도전 R&D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 내 전담 지원 조직으로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기술 주권 확립과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제47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 배분을 추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 배분과 조정을 추진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인공지능 과학문화 확산과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탐구활동 지원 사업 대상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호남권 초중고 동아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과학관은 선정 동아리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인공지능 탐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동아리는 인공지능 전문가 자문과 온 오프라인 컨설팅, 방학 중 인공지능 연구기관 투어와 강연, 과학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부 산하 건설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건설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부, 건설연구소 등과 함께 현재 우즈베키스탄 건설 기준을 현대화하는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월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해서 건설 기준 강화와 주택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는 별 탈 없이 잘 살고 피해자는 일상이 망가진 사건. 최근 이 같은 학교 폭력 사건들이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